정상화돼야 한다.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당일론을 또 이야기한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당일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해서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뭐 떨어진 거 가지고 엄청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게 진짜 시작도 안 한 거다. 자,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장기 우상향할 듯.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주거 비주거의 향후 향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떨어질 땐 예측을 할 수 없대요.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갑니다 하고 예측해놓고서 떨어질 땐 예측 틀리니까 부동산 시장은 원래 예측이 안 되는 거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뭐라 그래요? 잠시 침체기엔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왜냐면 자산 가치가 투자처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아니, 거품이 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은 건데 자산 가치가 높으니까 안 빠진다. 아니, 자산 가치가 높아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산 가치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아도 안 빠진다.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소리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득이 되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살 것이다. 장세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예측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놈의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인데 왜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늘어날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높은 도시화로 인한 안정된 수요. 높은 도시화로 인한 안정된 수요는요, 홍콩, 뉴욕 이런 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요, 홍콩, 뉴욕보다 비싸다. 10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평수를 비교해 봤더니 도쿄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2배를 살 수 있고 뉴욕이나 홍콩보다도 더 좁은 집밖에 못 산다. 그러면 높은 도시화로 인한 안정된 수요인 홍콩과 뉴욕이 지금 꺾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다음에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점. 이제 와서 인구 1000명당 주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구 1000명당 주택수. 그러면서 뭐 세계적으로 낮다. 아니,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서울의 주택수 재고는 낮고, 아니 서울에요 왜 1인 가구가 늘어났느냐 고려를 해봐야 되죠. 인구는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 거고, 그리고 인구 1000인당 주택수가 저게 절대적인 영역이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요 지금보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훨씬 더 적었다. 그런데 그땐 집값이 왜 떨어졌을까요? 그것도 장기간? 그러니까 과거만 보면 나오는 건데, 지금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해요? 빈집 늘고 인구 감소해도 서울 집값 떨어지지 않는 이유. 인구 줄어도 가구수 느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 인구가 줄면 집값도 빠질까? 하지만 유동인구는 그대로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 여태까지 이러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무주택자들, 이들이 진짜 실수요들이죠. 뭐 갈아타기는 어차피 1주택 팔아서 1주택 가는 거고, 그래서 가구수가 증가하는데요 1인 가구가 어디서 증가하느냐, MZ세대들의 1인 가구 증가수를 봐야 되죠. 그러면 MZ세대들이 왜 1인 가구로 증가가 되느냐? 결혼 혼인을 못하니까. 1, 2인 가구가 왜 증가하느냐? 혼인 못하고 애 못 낳으니까. 그래서 MZ세대 1인 가구 중에서 거의 70%에 육박하게 월세를 살고 있어요. 이들이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되느냐?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못 되기 때문에 1인 가구로 남는 거다, 대부분. 집값이 그렇게 비싼데 결혼 엄두나 내겠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남녀 관계를 떠나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 월세 살고 집 평생 못 사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아니 남 불행하게 하느니 나 혼자 살고 말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1인 가구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집 마련 수요가 되고 어떻게 집값이 올릴 영향이 되냐.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이유를 보면 모르겠어요? 말장난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공급 부족이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아야 되죠. 공급 부족인데 왜 늘어나? 공급 과잉이었단 이야기예요. 다만 그간 과잉 수요가 들어왔을 뿐이다. 그래서 거래량 보면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가 붕괴가 됐느냐. 특히 요 청건대 시작한 뒤로 지금 8개월째. 왜냐면 7, 8월은 아직 시기가 안 끝났기 때문이죠. 요 8개월 거래량이 만 몇백 건이에요. 20년 6월 한 달 거래량이 15,000건이었다. 물론 요 거래는 허수가 많죠. 왜냐면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했더니 요때 증여성 양도 거래가 많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때 15,000건인데 지금 10,000건대예요. 8개월째. 8개월 합쳐서 얼마나 줄었어요, 거래량이. 수요가 없어요. 중학생 교과서에서 나오는 막 이런 걸로 많이 갔죠?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말이 수요 과잉이 따라져야 공급 부족이 되는 거다. 왜냐면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요 과잉이에요? 수요 부족이에요. 수요 부족이니까 거래량이 이따위로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공급은 지금 과잉이죠. 그런데 공급 부족을 왜 계속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공급 부족론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과잉돼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공급 부족이라고 자꾸 몰아붙이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수요가 몰렸던 거예요. 그냥 공급이 왜 부족해요? 서울에 살 데 없어요? 가구수 나눠가지고 가구수로 해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떨어졌대요. 가구수 늘어났는데 4가구 1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가구 4주택 해가지고 4가구가 1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나머지 3개 주택을 전세를 놓죠. 그러면 전세 들어가는 가구수 있죠. 한 가구가 4가구로 늘어났어요. 가구수 늘어났죠. 1인 가구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1인 가구인데
부모랑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MZ세대 중에서 1인 가구 중에 부모랑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는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반대로 독립하는 경우는 월세 비율이 높았어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 그러더니 이제 떨어지고 있죠. 지금 10억대 줄줄이 붕괴. 10억 클럽 그렇게 자랑하더니 탈퇴됐죠. 거품 거치고 강남도 떨어지고 있고요. 노도강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요. 용산에 있는 한남더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갑부들이 산다는 그 아파트죠. 4억 이상 떨어진 송파 아파트. 서초 아파트 1, 2억 뚱뚱. 이제 시작이에요, 서초는. 그 다음에 송도 아파트 6억대에 팔렸다. 넉 달 만에 반값 쇼크. 이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들 많았죠. 그래서 분양 받으세요 하고 댓글 다는 인간들 많았죠. 인천의 강남이라는 송도가 저렇게 됐습니다. 동탄 의왕. 이게 거품 덩어리죠. 인천 수원은 특히 속지 말라 그랬어요. 금리 인상의 공급 가인까지. 대구 6대 광역시 아파트 최대 폭하락.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작 단계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경착륙 위기감. 또 이런 거 나오죠. 경착륙 위기감. 경착륙 하면 큰일 난다. 아니요. 그래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책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대통령은 최근 4개 대통령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맞다. 그런데 가장 큰 실책이 뭐냐? 연착륙하려고 했던 거.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왜 나왔을까요? 빨리 잡으려면요, 금리 미국처럼 올리고요, 913 플러스 710 플러스 617짜리 대책 하나 딱 때렸으면요 집값 바로 잡혔을 거예요. 다만 경착륙이 되면 경제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연착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산불을 잡을 때 집값이라는 산불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은 뭐예요? 여기서 8.2 대책 쓰고 9.13 대책 쓰고 이렇게 나무 잘라가지고 퍼지는 거 막아서 이 산불을 끄려고 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 인하라는 기름을 여기다 들이부어버리면서 산불 끄는 방법이 나무 잘라가지고 불 번지게 못한 다음에 끄는 거였죠.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코로나 금리 인하라는 기름을 부어버려가지고 확 불똥이 여기까지 터지면서 더 커진 거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려고 해서 차근차근 잡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경착륙 위기감이요?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가계부채가 그만큼 엄청나게 불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커지는 문제죠. 그러면서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왔어요? 유동성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뭘로 들어왔느냐? 가계부채로.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 똑같은 이야기 옛날부터 위기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했던 이야기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죠. 그런데 금융위기는 안 터진대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 이미 금융위기보다 위험한 위기예요.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지. 금융위기는요, 타이슨한테 한 대 맞아서 전치사주 걸렸어 봐요. 되게 아프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한 몇 년짜리 지병이 생겼는데 그때보다 덜 아프대요. 당장 맞은 거야 덜 아프겠지. 근데 4주 만에 낫는 거랑 지금 몇 년짜리 지병에 걸린 거랑 이 차인데, 그럼 몸이 더 안 좋은 거죠, 그거에 비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물가 더 찐다.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도 위험하다. 다 이거 유동성 문제예요.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늘어난 가계부채, 그리고 많이 풀린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를 받았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물가를 안 잡으면은 가계부채를 안 받았던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받은 사람들을 잘라내더라도, 맹장염에 걸리면 맹장을 잘라내야죠. 안 그러면 계속 아프고 죽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대요. 빅스텝 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빅스텝은 작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물가를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빅스텝을 하게 되면요, 자이언트 스텝보다 물가가 덜 잡히겠죠. 아무래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추세더라도 하락 추세를 둔화시키겠죠. 그러면요, 금리를 어쨌든 장기간 더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월이 했던 실수가 뭐예요? 2023년에나 금리 올릴 것이다.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가 21년 12월쯤 됐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급격히 올렸죠. 그래서 아직도 물가가 8.5%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잡혔다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죠. 아직 잡혔다 했다가 그래가지고 빅스텝 했다가 또 오르면요, 아이고 제가 또 잘못 봤습니다. 또 이러게요. 경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거고, 어차피 8월에는 연준회의 없으니까 9월 추세까지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빅스텝 뭐 전망 높다. 전망 어디서 해요? 여는 총재들은 다 지금 긴축 강화해야 된다, 긴축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다 지금 과잉 유동성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스텝 확률이 높다 하고 수요자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그렇게 예측해도 파월이 그렇게 행동을 했냐? 여는 총재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년 4%까지 인상해야 된다. 올해 3.5%까지 인상해야 된다. CPI 완화됐어도 공격적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된다. 인플레 2% 될 때까지 금리 계속 올라야 된다. 연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처마시고 있는 거다. 금리를요, 일반인들이 결정해요. 저기 채권시장 막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요? 아니에요. 저는 총재들이랑 파월이랑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산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자산 중심 시대가 끝난다. 자산 중심 사회는요, 나타날 때가 가끔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은 미국은 거품 덜 꼈습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 답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96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 수준까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70, 8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을 넘어갔어요. 다 빚으로 쌓은 자산이죠. 빚으로 쌓은 자산은 의미가 없다. 일본 버블 붕괴된 거 보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거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MZ세대들을 계속 유혹을 했냐. MZ세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 겪어봤으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다. 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러니까 자꾸 MZ세대 2030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그들이 낚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이 정말 위험해진 거죠. 자산 거품이 역대 최고조이고, 그렇게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정점을 찍고서요 붕괴된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쉽사리 집값이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이지 미국에서 그렇게 집값이 올라갔었냐 그 전에. 거기다 이제는 자산을 낳도록 집값을 올리고 LTV를 많이 빌려줘요. 집값이 올라갈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요. 이게 안 돼요. 왜? DSR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DSR이 정말 큰 거다. 진짜 위기는요 아직 오지 않았다.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내년 경기 침체 오면요 집값이 올라갈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 주담대 받은 사람들의 DSR이 47.6%다. 40%를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요, 연끌 할 수 있는 사람은 샀고 못하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산 거죠. 그런데 DSR 40%니까 여기까지밖에 대출 못 빌려요. 근데 금리 올라가니까 DSR 한도는 점점 더 줄어들죠.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오면 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가격에 집을 사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하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년 말이나 22년쯤에 하락장 온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거품 금방 빠진다고.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빠질 거라고. DSR 도입하고. 이번에 거품이 워낙 컸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면 3년 내에 급격히 떨어지는 거고. 근데 지금 심리 봐서는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고 4,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최소 4, 5년이에요. 결론. 집값 억 단위 하락?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죠. 라이트하우스 집값 떨어졌으니까 이제 맞았다고 좋아하겠네. 아직 안 맞았어요. 정상화 돼야죠. 정상화? 시작도 안 했다. 올라간 걸 봐라. 최소 4, 5년 정도 이상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진짜 그 사이에 또 코로나 같은 거 해가지고 또 유동성 푸는 미친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번에 경제 위기는 유동성 위기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위기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다고 다시 유동성을 풀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0년 뒤에 다시 오른다요? 10년 뒤엔 수요가 개박살이 나겠다. 왜냐면 201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뒤쯤에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개박살이 나있다. 진짜 실제 집을 사야 되는 그 수요가 개박살이 나있다. 그리고 유동성도 개박살이 나있다. DSR 때문에 지금처럼 고점으로 빌리지도 못한다. 그런데 10년 뒤엔 다시 더 오른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번 하락장은요 정상화되고 나면요 코로나 집값이 역대급 거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에 만약에 심리마저 제대로 꺾인다. 예전에 일본 버블 경제처럼. 그러면요 앞으로 지금 같은 집값은요 아마도 생애는 절대 안 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